한국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클래스 세 번째 시간 학습지 3, 4페이지 교과서로는 94, 97쪽에 해당하는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1번 부분까지는 같이 살펴봤습니다. 개항의 배경 부분이었는데 나라의 문을 열게 된 배경이 조선은 통상 개화론이라는 것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대표적인 개화론자였던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사람들이 개화론을 주장했는데 개화론이란 건 뭐냐면 문호 개방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사상이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일본은 이제 정한론이라는 것이 일본 내에서 대두됐다. 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하여 정벌하자라는 정한론이 대두되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일본과 조선 사이에 이제 외교 문서 문제로 외교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고요. 이 조선에서는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면서 외교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조금씩 완화하는 정책들이 추진되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1873년의 일이었죠. 대원군이 하야했던 게. 그러면서 조선에서는 통상개화론의 대두와 함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완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던 가운데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조약을 맺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문호를 개방했다, 나라의 문을 열었다라는 건데요. 개항이 계기가 됐던 거는 대원군의 하야 이후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완화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종의 친정이 실시되면서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대원군 때처럼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니 그게 바로 빈칸에 들어갈 말 운요 사건입니다. 1875년입니다. 운요는 일본의 배였고요. 일본의 배가 처음에는 이제 부산 지역에 이제 출현했다가 일본의 군함이에요. 군함인데 이게 부산과 동해안 바다에 나타나서 막 무력으로 통상수교를 요구하다가 이제 우리의 서해 쪽인 강화도 쪽으로 이제 와가지고 무력 시위를 이어갑니다. 통상수교를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그래서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운요가 왔던 곳이 처음에는 이 강화도의 초지진에 와가지고요. 초지진에 와서 여기서 막 갑자기 포 사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초지진을 지키고 있던 조선의 병사들 당연히 어떡합니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겠죠. 대응 공격을 하니까 일본군들이 이때다 싶어서 또 공격을 하다가 영종도 쪽으로 잠깐 물러나가지고 영종도 쪽으로 물러가서 영종도에 상륙해서 사실상 약탈 방화를 자행하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영종도에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게 바로 운요 사건이에요. 통상 개항을 요구하면서 무력 시위, 무력으로 조선을 압박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일본이 약 20년 전에 1853년에 미국한테 자신들이 당했던 방법이었어요. 미국의 함대가 와서 일본 앞바다에서 막 무력 시위를 펼치면서 포를 쏴대면서, 포함 외교란 건 여러분 뭘 포함한다는 뜻이 아니라 대포를 쏴대면서, 대포, 배에 장착된 대포를 통해서 무력으로 압박을 하면서 나라의 문호를 열게 강요했더라는 거죠. 이 일본이 자기네들이 20년 전에 당했던, 미국한테 당했던 방법을 조선에게 똑같이 써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운요 사건이었어요. 이 운요 사건을 통해서 일본군의 이 조선군보다 앞선 이제 대포를 비롯한 무기를 경험하고 무력으로 이걸 맞서 싸우는 게 한계가 있다고 느낀 조선에서는요, 바로 그 다음에입니다. 1876년 이 강화도에서 일본과 조약을 맺으니 그게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라는 곳에서 조약을 맺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우리가 불리고요. 정식 조약의 명칭은 가로 안에 있는 조일, 조선과 일본의 수호 조규입니다. 서로 지켜주는 조약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 별표를 쳐놨습니다. 운요 사건도 중요하고 강화도 조약도 중요해요. 운요 사건의 계기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정식 명칭은 조일수교 조규다, 수호 조규다 기억을 하시고, 이 강화도 조약의 성격은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근대적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었죠. 청나라와도 조약 맺고 일본과도 조약 맺고 조약 많이 맺었는데 그전까지의 성격과는 다른 근대적인 내용이 포함된 조약이라는 점이 강화도 조약의 첫 번째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불평등하다. 누구에게 불평등하냐? 조선에게 불평등하다. 조선이 무력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이지 않은 비자발적인 조약을 맺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의 내용들은 조선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이 많은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거죠. 불평등 조약이라는 특징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들 몇 가지를 좀 보면요. 원래는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 교과서 사료에는 중요한 거 한 5개 정도를 실어놨는데요. 여기 한번 사료를 보겠습니다. 이 사료는 여러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조약들을 물어볼 때 이 사료들을 가끔씩 자료로 제시문으로 주기도 해요. 자, 강화도 조약의 1관 보면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자주국이란 건 뭡니까?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란 거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불평등한 조약이라면서요. 근데 1관에 보면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심지어 조선은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평등한 것처럼 보이는 이 조문을 써놨는데 선생님 이게 왜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조약의 뒷면에는 다 일본에게 유리한 일본의 침략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일관의 내용을 잘 분석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조선이 자주국임을 규정함으로써 그 전까지 그냥 동아시아에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지배를 받는 나라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청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 청나라의 간섭을 받는 나라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있었는데 이 자주국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조선이란 나라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고 청나라가 조선 문제에 간섭하는 것들을 배제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1관의 1조의 내용을 일본이 이 강화도 조약에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4관의 내용을 한번 보면 조선 정부는 부산 외에 나머지 2개의 항구를 연다. 근데 후에 결정된 게 원산과 인천입니다. 그래서 3개의 항구를 일본에게 개항한다라는 겁니다. 부산, 원산, 인천인데요. 부산, 원산, 인천인데 이 개항의 지역들을 보면 다 목적이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무역을 하기에 유리한 지역이어서 개항을 하고요. 원산이 어디냐면 원산은 인천이야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원산은 이 동해에 지금으로 북한 지역인데 이 동해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원산이요. 근데 이 원산을 개항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러시아가 혹여나 조선을 남쪽으로 내려와서 침략하진 않을까 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러시아 견제용으로 동해안에서 자신들의 러시아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함대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런 거 보려고 그랬던 거죠. 마지막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은 조선의 수도인 한성과 가깝잖아요. 한성과 가까워서 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이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3개의 항구를 지정해서 개항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관 보면 이것도 되게 말도 안 되는 조약인데 조선국의 연해, 조선의 바다를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한대요. 남의 나라의 바다를 측량한대요. 그래서 내세웠던 명분이 뭐냐면 조선의 바다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들도 많아서 일본의 항해자들이 항해하다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해안을 측량해서 그러한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조선의 해안 측량권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해안 측량권, 조선의 바다를 측량한다. 이미 이때 조선의 해안을 측량하고 어떻게 섬들이 배치되어 있고 또 바닷가 지역에 군사시설 어떤 거 있는지를 다 이미 파악했죠. 그러면서 조선을 침략할 만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관을 좀 볼게요. 9관은 좀 건너뛰고 10관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 아까 3개 말했죠. 부산, 원산, 인천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했다. 그리고 그 조선국 국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누가 심판한대요? 일본인 사람이 그 사건을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사재판권.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의 영사, 그러니까 파견된 외교관이죠. 그 사람이 재판하는 건데 이걸 4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치외법권이라는 말로 씁니다. 치외법권은 뭐냐? 자신들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도 자신들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권리입니다. 즉 뭐냐? 일본 사람이 조선에 와서 예를 들면 조선인을 죽였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다 할지라도 그 일본인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냐? 일본 영사가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겠죠. 일본 사람이 일본인의 죄를 이렇게 심판하는데
일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의 주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이 조약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조약을 봤을 때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침략 의도가 반영된 불평등한 조약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들은 꼭 한번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불평등 조약인지 한번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조일 수호 조규가 맺어진 다음에 후속 조약이 만들어지는데요. 수호 조규 부록 추가했다라는 거죠. 추가했다는 건데 어떤 걸 추가하냐면 개항장은 아까 말했던 세 개의 항구입니다. 부산, 원산, 인천 이 열었던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지역을 설정합니다. 거류지라는 거. 그래서 이 개항장으로부터 어디까지는 일본인들이 살 수 있는 마을, 통행이 가능한 마을 이런 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 여러분 차이나타운이라고 알고 계신데 보면 사실 그 지역이 예전에 이제 개항됐을 때 일본인들과 청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차이나타운 안쪽에 일본인 마을이 그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시면 일본인 가옥들 그런 것들도 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개항장에서는요. 일본 화폐를 쓴다라고 합니다. 일본 화폐를 쓰는 걸 허용합니다. 여러분이 일본 여행 갔는데 우리나라 돈 그대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하고 자신들이 거래하는데 유리하겠습니까? 이러한 조약의 부록까지 체결되면서 일본이 야금야금 조선에 침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때만 해도 수호 조규는 서로 이제 서로 간에 무역에 대한 규칙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것이 후에 추가됩니다. 무역에 관한 규칙이 추가되는 겁니다. 양곡이란 거는 쌀입니다. 쌀이나 곡식 같은 것들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허용됩니다. 일본은 늘 쌀이 부족했거든요. 곡식이 부족해서 조선에 양곡을 유출하는 것들을 이 조일 무역 규칙을 통해서 허용을 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일본 정부 소속의 선박은 항세, 면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본과 조선 사이의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가 없다. 무관세인데 관세란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물건을 서로 교역할 때는 여러분 세금이 붙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에서는 공장이 이미 가동돼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서 100원짜리 면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조선에서는 그 당시 면보다는 직접 이렇게 이렇게 수공업을 통해서 가내 수공업을 통해서 옷을 배틀 돌려서 막 옷을 짜냈는데 그 옷은 단가가 1,0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일본의 100원짜리 싼 면티가 100원 그대로 막 조선에 들어와서 팔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조선인 옷 만드는 사람들은 다 몰락해버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일정 부분의 세금을 붙입니다. 그걸 관세라고 하죠. 그래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관세란 것들을 부과하는데 일본과의 수출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일본 물건이 아주 엄청나게 조선에 막 쏟아져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일본 상인들의 경제적 침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후속 조약이 체결되고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개항을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선에 문이 열렸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와서 조선과 수교를 맺습니다. 수교를 맺는데 서양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교를 맺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 이것도 별표 쳤죠. 왜 중요하냐? 서양 나라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조선이 처음으로 서양 나라와 처음으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미수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된 배경과 내용은 여러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조선에 하나의 한 책이 들어오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만 해요.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쓴 거냐면 그 당시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우리말로 쓰면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 러시아라는 거대한 서양의 세력이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일본 이 여러 나라들이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에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책략을 내세운 겁니다. 외교적인 책략을 쓴 건데요. 거기서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조선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연결돼야 되고 미국과도 동맹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친중 결일 연미 이 세 가지의 외교 전략을 취해야지만 조선은 러시아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이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요. 이 책이 1880년에 일본에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수신사라는 사절로 파견되었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이 책을 가져와요. 조선 정부에.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정책을 세우는데 참고하라고 이 책을 갖고 왔더니 난리가 난 거죠. 조선 정부에서는. 아니 우리가 청나라 중국 애들이랑 옛날부터 친했던 거는 뭐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일본 저 외놈들이랑 연결을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런 것도 일단 문제가 됐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 저 서양의 미국 한번 경험했죠. 언제요?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미국 배였고요. 1871년 그 제너럴 셔먼호의 소각 문제를 구실 삼아서 미국이 쳐들었던 신미양요 때 우리 조선에 침략했던 저 미국 놈들과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체계하면서 조선의 이제 막 양반 유생들이 엄청나게 이 책을 가져온 김홍집을 벌하라고 막 상소문을 올리고 미국과의 이런 수교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게 되는 조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가요 자신들은 조선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나라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1880년대부터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가려고 하니까 청나라 역시 조선에 대한 지배권, 그 자신들의 뭐 조선에 대한 우위를 이렇게 뽐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종주권이란 말이 나오죠. 종주권은 자신들이 조선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조선을 지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앞장서서 미국과 조선의 이 수호 조약 맺는 것들을 중지합니다. 왜냐하면 청나라 입장에서도 조선을 자신들이 계속해서 지배하는 아래다가 두고 싶은 거죠. 러시아나 일본이 조선을 이렇게 집어삼키는 것은 자신들에게 결코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서양의 강력한 세력인 미국을 청나라가 끌어들여서 조선에 대한 자신들의 종주권을 강화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나라의 중재하에 조선과 미국이 수호 조약을 맺게 되니 그게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었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거중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중조정은 뭐냐면 미국과 조선, 이 조약을 맺은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는다.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러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주선해준다. 예를 들면 조선과 일본이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미국이 나서서 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조선과 일본 사이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거중조정입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제로 을사늑약이라는 걸 체결하잖아요. 그리고 외교권을 뺏어가잖아요. 이때 고종 황제가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을 들어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미국은 조선의 도움을 외면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조약 맺을 때 을사늑약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종 황제가 미국의 대통령에게 막 요구하는데 미국 대통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자, 관세 부과. 그러니까 미국 상품과 조선 상품이 서로 물건을 교역하는 데는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조항이 있었고요. 그 밑에 보면 영사재판권 아까 설명드렸죠. 똑같이 미국인이 조선에 와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 심판원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거고요. 최애국 대우란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조약에서 여러분 최애국 대우란 말이 몇 번 나올 겁니다. 최애국 대우란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최고의 혜택을 주는 나라로 대우해달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옆에 보면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조선이 예를 들면 미국과 지금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미국과 조약 맺은 다음에 뭐 러시아와 조약을 맺었어요. 러시아와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조건을 그 조약의 내용에 포함했다. 그러면 미국에게도 러시아와에게 주는 혜택을 똑같이 부여해달라는 거죠. 가장 유리한 조건을 똑같이 주는 그런 최애국 대우를 포함하고 있는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라는 거죠. 최고의 혜택을 주라. 가장 유리한 대우를 우리나라한테 늘 해주라라는 거죠. 러시아보다 우리 미국의 대우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해주라라는 게 이 최애국 대우 규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체결이 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두 나라 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냐면 미국은 조선에 공사, 외교관을 파견한다는 거고요. 조선은 이 공사를 파견한 거에 대한 답례로 사신을 보내니 미국에 보냈던 사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다음 내용까지 해서 막 사신들이 외국에 파견됐던 사절단들이 엄청나게 이름이 한 3-4개 나올 건데요. 어떤 나라로 갔던 사신들인지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파견됐던 사신이 보빙사입니다. 보빙사들이 가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인사하고 외교적인 이런 답례를 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1883년에 이제 보빙사가 갔다 오게 되죠, 미국에. 자, 이 미국과 서양 나라와도 조약을 맺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조선에 와서 서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연도 보시면 영국과 독일 83년, 러시아 84년, 프랑스 86년 이런 식으로 순서들 차례대로 이제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조선에게 불리한 서양 나라들에게 유리한 조선의 경제적 침략들을 뭐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 제국 대우라든지 그리고 서양 나라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불평등 조약을 조선이 맺고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서 조선의 각종 이권들이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이권들이 침탈되는 과정들을 1880년대 이후에 겪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뭐 그 당시만 해도 금이 많이 났는데 금광 채굴권 또 산림 나무나 이런 것들 채굴해 가는 거 이런 각종 철도를 까는 거 각종 이익이 되는 권한들을 다 서양 열강들이 조선으로부터 하나둘씩 빼앗아 갔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조선이란 나라는 이렇게 일단은 개항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문호를 열게 됐던 거예요. 1880년대부터. 그러면서 개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이란 걸 추진합니다. 개화란 건 말 그대로 문호를 개방했으니 이제 서양의 문물과 제도와 사상 등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개화, 눈을 떠서 문명 수준의 단계를 끌어올리자. 저 발달한 서양 세력들만큼의 문명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도 발전해 나가자라는 걸 이제 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개화 정책.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18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화 정책들이 추진되거든요. 정부의 주도로 80년대. 근데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물론 이 개화 정책 추진에는 뭐 70년대부터 그 싹이 트고 이제 80년대에 구체적인 개화 기구들이 정부에서 설치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개화라는 건 결국에 나라의 문호를 개방한 다음에 서양의 제도와 문물 사상 등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이거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 있죠. 반발이 있죠. 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중요한 것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우리 것을 지키고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겁니다. 위정척사라는 운동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킨대요. 바른 거, 정한 것을 지키고 배척한대요. 사악한 거. 여기서 바른 것은 우리 조선이 지켜왔던 가치, 유교 문화, 성리학적 질서, 그리고 조선의 전통적인 것들이 바른 것이고 그걸 지키고 사악한 것은 서양의 문화, 서양의 종교, 천주교 또 서양과 일본의 이러한 침략들을 배척한다라는 위정척사 운동이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조선에서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페이지의 내용의 학습의 목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조선 정부가 추진한 개화 정책의 내용이 뭔지 일단 파악하고 그 개화 정책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위정척사 운동과 또 구식 군인, 옛날 군대의 군인들이 이 개화 정책에 반발하여서 난을 하나 일으키니 그게 바로 1882년이 이모년인데요.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이모군란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해하는 게 요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이라는 단원의 학습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개화 정책을 한번 좀 보자고요. 조선이 개화 정책의 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주변 국가가 바로 청나라와 일본이었단 말이죠. 조선이 개화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이 나라들은 빠르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보다 한 20-30년, 일본 역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에 앞서서 개화 정책들을 추진했는데 두 나라의 개화 정책이 가는 방향이 굉장히 달랐다는 거예요. 청나라의 개화 정책은
근대화 운동은 양무 운동으로 대표됩니다. 여러분 요건 좀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또 세계사 시간에도 또 나올 겁니다. 세계사 수강하는 분들은 양무 운동이라는 것을 추진했고요. 일본의 근대화 정책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양무 청나라,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양무 운동은 뜻은 서양과 관련된 업무를 다룬다. 그게 양무입니다. 서양에 관련된 일을 다루는 운동. 그래서 서양 세력과 관련된 일을 다루는 운동이 양무운동인데 이 양무운동 근대화의 기본 사상은 기본 방향은 청나라의 근대화 정책의 방향은 뭐냐면 중체서용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중체 설명드릴게요. 중국의 몸이란 뜻이에요. 중체 그리고 서양의 기술이란 뜻입니다. 즉 뭐냐면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과 제도는 유지하면서 저 서양 애들이 우리 중국보다 지금 뛰어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다. 무기를 만든다든지 물질을 생산하는 등과 같은 과학 기술인데 우리 중국의 전통의 사상과 질서와 제도가 훨씬 쟤네들보다 우수하니 그 사상과 제도와 이런 것들은 유지하고 중국의 기본 몸은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자 필요한 거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게 중국 청나라의 근대 운동인 양무 운동의 기본 방향성이었다라는 거죠. 중체서용.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변하려고 하는데 내 정신은 그대로 놔두고요. 내 몸 중에서 내가 예를 들면 팔이 약해요. 그럼 이 팔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갔다라는 거죠. 내 두뇌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있고 하드웨어만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머리와 내 생각은 이미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만 바꾸겠다. 과학기술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청나라에서 추진했던 근대화 운동인 양무 운동인데요. 이게 이제 양무 운동은 이제 1860년대부터 이제 추진됩니다. 청나라에서 1860년대. 그래서 주로 청나라에서는 서양식 기술을 받아들여서 근대 무기를 제조하는데 이 방향에 초점을 두고 근대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무기 제조 공장들을 세우는데 이 청나라 양무 운동은 나중에 청일전쟁이라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일본이 이깁니다. 얕잡아봤던 일본, 동아시아의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잡았던 청나라, 양무운동을 실시해서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했던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완전 박살이 나면서 자존심을 구기고 양무운동은 실패했다는 걸 알게 돼요. 실제로 양무운동이 체계성이 없어요. 그냥 지역에서 각자 관리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통일성도 없고 제대로 추진되는 거 일관성도 없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양무운동을 통해서 발전된 무기들을 만들었는데 그 무기들이 대포를 만들었는데 대포가 나가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1868년에 일본이 이제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는데 그때부터 추진됐던 일종의 개혁들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한다. 1868년 이후에 실시됐던 일본의 근대화 운동들을 메이지 유신을 한다. 근데 이 메이지 유신의 기본 방향은 뭐였냐면 문명 개화론이라는 사상에 입각해서 개혁이 추진돼요. 문명 개화론은 뭐냐 이겁니다. 서양의 발전된 물질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상이나 제도 그런 발달된 물질 문명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는 서양의 사상과 과학기술 제도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일본은 탈바꿈해야 된다는 주장이 문명개화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중국은 하드웨어만 바꾸는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청나라는 일본은요 소프트웨어까지 바꾸는 거야. 두뇌까지 바꾸는 거야. 내 두뇌까지 다른 사람의 서양의 것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 메이지 유신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동아시아, 청나라, 조선, 일본 중에서 가장 먼저 근대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구 열강의 근대화를 따라가면서 일본이 먼저 근대 국민국가로 발전을 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조선의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개화파 안에서 어떤 나라의 모델을 따라갈 거냐를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입장들이 대립이 나왔던 건데 일부 개화 세력은 청나라의 양무운동 모델로 따라가자. 또 일부 개화파는 아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모델을 따라가자라는 이 개화파 안에서 개화 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대립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이제 주변에 청나라,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을 때 조선 내부에서는
개화를 주장하는 개화파들이 1870년대 초반부터 형성이 되는데 이 개화파 선구자가 누구냐면 박규소, 오경석, 유홍기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통상 개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오경석 같은 사람이 이제 통역관이었고요. 통역을 통해서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양의 문물들을 빠르게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유홍기는 의사였어요. 의관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발달된 서양의 문명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 중인 계층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선구자적인 인물들의 지도를 받았던 양반집 자식들이 있어요. 양반 자제가 바로 김옥균, 박영일 같은 양반 자제들이 이 사람들로부터 개화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해외에 서양의 지도라든지 서양의 책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작은 오물에 불과했구나.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개화라고 해서 우리도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서 발전을 시키는 그러한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겠다라는 개화 사상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개화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870년대부터. 자, 그런 조선에서 1870년대에 개화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요. 서양의 제도와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깨닫고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 아니구나. 중국 외에도 더 강한 나라들이 많구나. 중국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이제 1876년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부터 우리는 이제 개항이 됐다고 봅니다. 나라의 문호가 개방이 되죠. 그리고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까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개항의 시점은 76년이라는 요 연도 정도는 여러분 한번 좀 기억을 해두세요. 76년 일본에 의해서 개항을 한 다음부터 정부는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개화. 말 그대로 우리 조선이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서 발전하고자 하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두 가지의 방향을 두고 우리가 이제 갈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청의 양모운동, 하나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두 나라의 근대화 운동의 이제 방향성이 좀 달랐다고 그랬죠. 청은 중체 서양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는 거고 일본의 문명 개화론을 바탕에 둔 메이지 유신은 서양의 제도와 사상까지 받아들이자는 거고. 그래서 이 개화, 조선의 개화파 안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으로 가자라는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개화 세력의 형성도 아까 얘기했던 위에서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해가 이제 1880년대입니다. 80년대. 그리고 이 80년대에 어떤 기구들이 설치됐는지 여러분 요 개화 정책의 추진의 결과 설치된 기구들과 파견됐던 외교 사절들의 이름은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첫 번째 별표친 기구가 있으니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설치됐던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통리기무아문입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통리기무아문인데 이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된 해 1880년이고요.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고요. 이 통리기무아문 아래 12개의 이제 실행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12사라고 부릅니다. 외교 담당, 교육 담당, 국방 담당하는 각각의 실행 부서 12개가 있었던 거고요. 이 통리기무아문에는 개화 사상을 주장했던 개화파들을 등용을 하면서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조선 정부에서 추진해 나갑니다. 1880년부터. 자, 그리고 군사제도도 신식 개화 정책에 맞는 신식 군대를 만드니 그렇게 만들어진 신식 군대 이름이 무엇이냐? 별기군이다. 별기군도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전에 군대가 있었어요. 조선의 군대가 5군영이라고 해서 5개의 부대가 있었던 건데 이 5군영은 줄여서 2영으로 줄여버리고 2개의 군대를 줄여버리고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들고 얘네들은 훈련도 일본인 군사 교관을 초빙해서 훈련을 시키는 신식 훈련을 하는 신식 군대를 만드는 거죠. 자, 이 새롭게 만들어진 별기군과 예전부터 복무해오던 구식군대 이 사람들 사이에 차별 대우가 벌어지는 거죠. 신식 군대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걸 만들었으니까 얘네들한테 더 많은 투자도 하고 이렇게 대우도 잘해줬던 거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구식군인들은 차별받고 제대로 대우를 못 받으니까 이 구식군인들이 결국에 이러한 정부의 개화 정책과 자신들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면서 이모군란이라는
그들의 난을 하나 일으키게 된 게 1882년의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만들어지면서 이모군란이 발생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국에 이제 외교 사절을 보내서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근대화를 추진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나라에 어떤 사절들이 파견됐는지는 좀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은 일본에 파견됐던 외교 사절이에요. 이 두 개는 영선사는 청나라에 파견됐던 거고, 보빙산 아까 설명했죠. 미국에 파견됐던 사절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신사 조사시찰단은 일본, 영선사는 청나라, 그리고 보빙사는 미국이다. 이건 기억을 하시고 이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 이후에 일본에 파견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에서 통신사 보냈다, 일본의 요청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용어가 바뀐 겁니다. 수신사, 서로 주고받는 대등한 관계다라는 의미의 수신사 파견이 이뤄지게 되는데, 수신사는 일단 두 번 가는데 첫 번째 1차가 김기수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1차 수신사가 파견되고요. 두 번째 2차가 1880년 김홍집을 대표로 파견된 2차 수신사입니다. 김홍집을 왜 배표쳤냐? 이 앞에 거랑 이어지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홍집이 수신사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책을 가져오는 겁니까?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그때 가져오면서 조선 정부에 와가지고 임금님, 우리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책략, 외교 대책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책을 이렇게 이제 보고하면서 올렸던 건데, 전통적인 양반 유생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라는 서양 오랑캐와 손을 잡는 것들을 상상도 못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갖고 와서 조선 정부를 혼란에 빠뜨린 이 김홍집을 벌줘야 된다는 이 반대 운동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선 책략 유포를 계기로 이거 안 된다, 미국과 절대 나라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되고 개화 정책 추진하는 거 중단해야 한다는 위정척사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게 이 2차 수신사 김홍집의 파견과 김홍집이 가져왔던 조선 책략이라는 책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신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간 거고요. 조사시찰단 같은 경우도 일본에 고종이 파견하는데, 일본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수집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거 고종이요, 몰래 보내요. 밀사로 보내는데, 이 내용이 교과서에 있는데 왜 암행어사처럼 보냈냐면, 여기 보면 이 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81년에 약 10명의 무리들을 이제 보내는데, 일본에 보내는데, 그 당시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개화 정책에 반발하는 양반 유생들, 어디 저 서양 오랑캐 미국과 손잡느냐에 대해서 반발했던 이 유생들이 뭐 엄청나게 상소를 올리면서 개화 정책 반대하고 있던 분위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일본의 근대 문물을 보고 오라고 사절단을 보낸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고종 입장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몰래 암행어사처럼 파견했던 이 사절단이 조사시찰단인데요.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일본의 근대 문물들을 보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사시찰단과 수신사는 일본에 보내졌던 사절단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영선사는 청나라로 가는데 1881년에 영선사 대표가 김윤식입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청나라 무기 만드는 것들을 주로 배워오고요. 군사 훈련하는 것들을 배워옵니다. 아까 청나라가 추진했던 양무 운동이 주로 이제 서양의 근대 무기 같은 거 만드는 데 집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보고 와서 조선에도 서양식 근대 무기 공장을 만드니 그 무기 공장의 이름이 바로 기기창입니다. 기기창이라는 것들을 설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제 영선사 김윤식이었다. 영선사 청나라에 파견됐던 이 사절단입니다. 마지막 보빙사는 아까 얘기했죠. 미국이 조미소 통상조약 맺고 우리나라에 공사 보내준 거에 대한 답례로 보내는데, 이거 되게 웃겨요. 이 보빙사들이 미국에 가서 굉장히 재미난 행동들을 하는데, 내용 교과서에 이거 그냥 여러분 읽을 거리로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보빙사들의 당시의 모습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는데요. 미국에 가서 7월에 출발해가지고 한 달 걸쳐서 미국 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 뭐 미국의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편지 전달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미국 대통령 만났을 때 막 조선식 인사로 이 사람들이 막 절하려고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처음에 굉장히 당황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뭐 기사도 남아 있고요.
어쨌든 보빙사라는 사절단, 미국에 보내줬던 사절단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바로 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의 문호를 여는 개항에 반대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양반 유생들의 하나의 움직임인데요.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움직임인데, 이 위정척사 운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등교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어요.